60조 원. 동유럽 4개국이 한국에 쏟아부은 돈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아십니까? 폴란드 국방 예산의 3년치입니다. 체코 GDP의 10%입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닙니다. 국가의 운명을 건 선택입니다. 180대. 폴란드에 배치된 한국 K 전차 숫자입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이 세 나라가 가진 최신 전차를 다 합쳐도 이 숫자에 못 미칩니다. 212문. 폴란드가 보유한 한국 K9 자주포입니다. 서유럽 3대 강국이 가진 155mm 자주포를 전부 긁어 모아도 폴란드 혼자 가진 K9 숫자와 비슷합니다. 저는 이 숫자들을 처음 봤을 때 오타라고 생각했습니다. 25년 경력의 나토 전문가인 제가요. 하지만 이건 오타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현실이었습니다.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크 스트롱입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15년을 일했고 지난 10년간은 나토 방산 전략 컨설턴트로 활동해왔습니다. 제 전문 분야는 동유럽 안보예요.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헝가리 이 네 나라의 군사력을 평가하고 무기 도입을 자문하는 게 제 일이었죠. 워싱턴 DC 국방부 건물 3층. 그곳이 제 사무실이었습니다. 벽면에는 나토 회원국 지도가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레오파르트의 전차 모형이 놓여 있었어요. 독일제였죠. 제 동료들과 저는 항상 농담처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방산 강국은 정해져 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이 5나라 외에는 없다고요. 아시아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관심 밖이었습니다. 일본은 그나마 기술력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평화헌법 때문에 방산 수출이 거의 없었죠. 중국은 짝퉁 대량 생산국, 그리고 한국은요? 삼성 스마트폰이나 현대 자동차 만드는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 딸아이가 삼성 갤럭시를 쓰고 있었어요. 좋은 폰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였죠. 한국이 전차를 만든다? 자주포를 수출한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그저 반도체와 가전제품의 나라였을 뿐이에요. 2020년 어느 날 동료 한 명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한국 방산 자료를 들고 있었어요. K 전차 K9 자주포 같은 무기 카탈로그였죠. 저는 대충 훑어보고는 서랍에 처박았습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동유럽 국가들이 굳이 검증되지 않은 아시아 무기를 살 이유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방산은 유럽과 미국의 영역이다. 70년 넘게 쌓아온 기술력과 신뢰를 아시아가 따라올 수 없다. 데이터가 그걸 증명한다고 생각했죠. 저는 냉정한 현실주의자였고 숫자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항상 각국 군사력 비교표가 놓여 있었고 저는 그 숫자들을 분석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 하루 일과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각국 국방부 보고서를 검토하고 오전에는 동유럽 주재 무관들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오후에는 독일 크라우스마파이나 프랑스 넥스터 같은 방산업체 담당자들과 통화를 했어요. 저녁에는 나토 회의 자료를 준비했죠. 한국이라는 단어는 제 업무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가을, 저는 폴란드 국방부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폴란드 지상군 현대화 권고안이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권장 장비, 독일 레오파르트 EH 전차 100대, 프랑스 카이사르 자주포 50문, 미국 HIMARS 다연장 로켓 24기, 예산 총액은 약 15조 원, 납기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 도입, 완벽한 계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검토 제외 항목이라는 섹션이 있었어요. 거기에 한국이라는 단어가 딱 한 줄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국 K 전차 및 K9 자주포, 검증 부족으로 검토 대상에서 제외. 저는 그 한 줄을 쓰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결론이라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불과 몇 달 뒤, 제 모든 확신은 산산조각 나기 시작합니다. 2022년 2월 24일 새벽,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무관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탱크가 국경을 넘었어요. 지금 키이우가 폭격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죠. CNN에서는 우크라이나 수도가 불타는 영상이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워싱턴 DC 국방부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복도마다 사람들이 뛰어다녔고 회의실은 꽉 찼어요. 나토 사무총장이 긴급 화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화면에는 28개 회원국 대표들이 동시에 접속해 있었죠. 모두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특히 동유럽 국가 대표들의 얼굴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은 창백했어요. 루마니아 대사는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발트 3국 대표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 있었죠. 그들의 눈에는 한 가지 감정만 가득했습니다. 공포였어요. 다음은 우리 차례다. 그런 공포 말이에요. 저는 그날 폴란드 국방부로부터 5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모두 같은 내용이었어요. 마크, 우리에게 당장 무기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빨리 구할 수 있습니까? 러시아 국경까지 200km도 안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목소리마다 절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독일 크라우스마파이 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레오파르트 2 전차를 긴급 주문하고 싶다고 했죠. 담당자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현재 주문이 밀려 있습니다. 최소 4년은 기다리셔야 해요. 4년이요? 저는 반문했습니다. 긴급 상황인데 방법이 없습니까? 죄송하지만 생산 라인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프랑스 넥스터에도 전화했습니다. 카이사르 자주포는 어떻습니까? 담당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원자재 값이 뛰었거든요. 그리고 납기도 최소 3년입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에도 연락했죠. HIMARS는요? 우크라이나에 우선 공급하고 있습니다. 동유럽은 대기 명단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25년 경력의 전문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동유럽 국가들은 당장 내일이라도 러시아 탱크가 국경을 넘을까봐 떨고 있는데 서유럽 업체들은 4년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우선이라고 했어요. 맛집에 가서 배고파 죽겠는데 음식이 3시간 뒤에 나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굶어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죠.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독일 정부가 동유럽에 대한 무기 수출 제한을 강화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자국 군대 현대화가 우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도 비슷한 입장을 발표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토 동맹국이 위기에 처했는데 서유럽은 자기들만 챙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주 내내 저는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체코 국방부 관계자들과 매일 통화했습니다. 모두 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마크, 대안이 없습니까? 정말 4년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동안 러시아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때부터 제 사무실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동료들도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우리는 전문가라고 자부했지만 정작 위기의 순간에는 아무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한숨 소리만 가득했죠. 나토의 동부방어선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손가락만 빨고 있었어요. 3월 중순, 폴란드 무관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 톤이 달랐어요. 마크, 우리가 다른 옵션을 찾았습니다. 저는 물었죠. 어디입니까? 미국이 긴급 물량을 풀어준 겁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한국입니다. 한국이요? 저는 전화기를 귀에서 떼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지금 한국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니요. 그 한국말입니까? 반도체 만드는 나라요? 폴란드 무관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마크,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독일은 4년을 기다리래요. 프랑스는 돈을 더 내래요.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우선이래요. 그런데 한국은 당장 줄 수 있다고 합니다. 3개월 안에요. 3개월이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전차는 자동차가 아닙니다. 3개월 만에 수십 대를 만들어서 배송한다고요? 말이 안 돼요. 폴란드 무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터키, 폴란드, 에스토니아에 납품한 경험이 있습니다. 계약서도 이미 준비됐어요. 다음 주에 서명합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니, 제 25년 경력에서 한 번도 진지하게 고려해 본 적 없는 나라였어요. 혹시 폴란드가 절망 끝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건 아닐까? 검증되지 않은 무기를 급하다고 사는 건 더 큰 재앙을 부를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2022년 7월 27일, 폴란드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대한민국과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한다. K2 흑표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FA50 경공격기 48대, 천무 다연장 로켓 수십 기, 총액 약 20조 원. 저는 뉴스를 보면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동료들이 몰려왔습니다. 마크, 이거 봤어? 폴란드가 미쳤나 봐. 한국 무기를 산다고? 프랑스 출신 동료는 비웃었어요. 6개월 안에 후회할 거야. 한국 무기가 얼마나 버틸지 두고 보자고. 독일 출신 동료도 거들었습니다. 싸구려는 싸구려일 뿐이야. 품질을 속일 순 없어. 저도 솔직히 그들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폴란드가 급한 불을 끄려다가 더 큰 화를 자초하는 게 아닐까? 한국 무기의 성능이 정말 레오파르트이나 카이사르와 맞먹을까? 의심스러웠어요. 유럽이 70년간 쌓아온 기술을 아시아가 따라잡았다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머릿속 한 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래도 한번 확인은 해봐야 하지 않을까? 전문가라면 편견을 버리고 데이터를 봐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2020년에 동료가 가져다 줬던 한국 방산 자료가 거기 있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죠. 저는 그 자료를 꺼내서 펼쳤습니다. K2 흑표 전차, 1500마력 엔진, 자동 장전 장치, 능동형 방어 시스템. 재원표를 보니 레오파르트 EH7과 거의 대등했습니다. 아니, 어떤 부분은 더 나았어요. K9 자주포, 사거리 40km, 분당 발사속도 6발, 자동화된 사격 통제 시스템. 독일 PGH-2000과 비교해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이게 맞나? 뭔가 과장된 거 아닌가? 더 놀라운 건 가격이었습니다. K2 전차 한 대 가격이 레오파르트 EH7의 70% 수준이었어요. K9 자주포는 PGH-2000의 60%였습니다.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은 30%에서 40% 저렴하다고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폴란드가 만약 독일제를 샀다면 30조 원이 들었을 거예요. 한국제를 사니까 20조로 해결됐습니다. 10조를 아낀 셈이죠. 그날 밤 저는 한국 방산 산업에 대해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졌어요. 한화디펜스, 현대로템, KAI 같은 회사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 회사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수출 실적을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터키,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 인도에 수출됐더군요.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 1위였습니다. K2 전차도 터키에 수출된 이력이 있었어요. 터키는 까다롭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독일, 한국, 중국 전차를 놓고 비교 평가를 했는데 결국 한국을 선택했더군요. FA-50 경공격기는 이라크, 태국, 필리핀이 운용 중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명백한 트랙 레코드였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국 방산이 언제부터 이렇게 성장한 걸까? 자료를 찾아보니 놀라운 스토리가 나왔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한국은 총 한 자루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였어요. 모든 무기를 미국에서 원조받았죠. 그런데 1970년대부터 자체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K1 전차, K200 장갑차, K55 자주포. 처음에는 외국 기술을 베끼는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K2 전차는 100% 국산 개발이었어요. K9 자주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0년 만에 원조받던 나라가 수출 강국으로 변신한 겁니다. 저는 혀를 찼습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 발전이 아니었어요. 국가적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생산 능력이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휴전 국가였어요. 북한과 대치 중이죠. 그래서 방산 공장은 24시간 풀가동 체제였습니다. 전시 대비 대량 생산 시스템이 항상 준비되어 있었어요. 독일이나 프랑스는 냉전 종식 후 군축을 하면서 생산 라인을 대폭 줄였습니다. 평화에 취한 거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항상 전쟁 준비 태세였습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긴급 주문을 넣었을 때 한국은 즉각 대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재고 물량을 먼저 보내고 공장을 풀가동해서 추가 생산에 들어갔어요. 심지어 한국군이 쓸 물량까지 일부 빼서 폴란드에 먼저 줬다더군요.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동맹의 절박함을 이해하고 함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어요. 저는 데이터를 보면서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25년간 제가 가졌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혹시 내가 틀렸던 건 아닐까? 한국을 너무 쉽게 무시한 건 아닐까?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건 아닐까? 밤이 깊어갈수록 의심은 커져만 갔습니다. 8월 초 폴란드 국방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직업적 양심이 그러라고 했어요. 담당관과 연결됐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실례지만 한국과의 계약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직 독일이나 프랑스와 협상할 여지가 있을 겁니다. 폴란드 담당관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마크, 당신은 우리에게 4년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4년이요. 그동안 러시아가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비판만 했죠. 한국은 3개월 안에 물량을 보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기로 했어요.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폴란드 담당관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당신은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비판만 했을 뿐 해결책을 주지 못했어요. 전문가라는 사람이 정작 위기의 순간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어요. 동시에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아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딸은 침대에 누워서 삼성 갤럭시로 유튜브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 폰 좋니? 딸이 대답했죠. 당연하지 아빠. 애플보다 훨씬 나아. 카메라도 좋고 배터리도 오래가. 한국 기술 정말 대단해.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14살짜리 딸아이가 저보다 편견이 없었던 거예요. 9월에 접어들면서 더 충격적인 소식들이 이어졌습니다. 루마니아가 한국과 K9 자주포 계약을 체결했어요. 체코는 한국수력원자력과 25조 원짜리 원전 건설 계약을 맺었습니다. 헝가리는 삼성과 SK에 배터리 공장 추가 투자를 요청했죠. 동유럽이 줄줄이 한국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동료들은 여전히 한국을 비웃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방산업체 담당자들은 화가 나 있었어요.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짜증이 묻어났죠. 동유럽이 배신했다. 한국한테 속았다. 곧 후회할 거다. 그런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정말 동유럽이 잘못 선택한 걸까? 아니면 우리가 시대를 읽지 못한 걸까? 밤마다 한국 방산 자료를 들여다보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25년 경력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뭘 놓친 걸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폴란드 주둔 미군 대령이었어요. 이름은 톰 해리슨. 저와는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죠. 톰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크, 폴란드 그디니아 항구에 와봐. 내 눈으로 직접 봐야 해. 무슨 일인데? 제가 물었습니다. 톰이 대답했어요. 한국 전차가 도착했어. 계약하고 딱 3개월 만에. 이거 믿을 수가 없어.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3개월이요? 정말요? 톰이 말했습니다. 지금 항구에 K 전차 수십 대가 내려지고 있어. 폴란드 병사들이 환호하고 있고. 마크, 이건 상상 이상이야. 내가 직접 와서 봐야 해.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톰의 다음 말이 제 결심을 굳혔어요. 전문가라면 현장을 봐야지. 사무실에 앉아서 추측만 하지 말고. 그날 저녁 저는 폴란드행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기로 한 거예요. 편견을 버리고 데이터만 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받아들이겠다고요. 전문가라면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사무실에서 출장 계획을 밝혔어요. 동료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독일 출신 동료가 비꼬았죠. 한국 편이라도 들 거야? 프랑스 동료가 거들었어요. 가서 실망만 하고 올걸.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가방을 챙겼을 뿐이에요. 2022년 10월 15일 새벽, 저는 바르샤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톰이 지프를 몰고 마중 나와 있었어요. 우리는 북쪽으로 차를 달렸습니다. 3시간을 달려서 발트해 연안의 그디니아 항구에 도착했죠. 바다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톰이 항구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봐.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항구 부두에 수십 대의 전차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검은색 철갑, 날렵한 포신, 육중한 차체, 측면에 선명하게 새겨진 글자가 보였어요. 메이드 인 코리어. 저는 한 발짝씩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K 흑표 전차. 사진으로만 보던 그 무기가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폴란드 병사들이 전차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신기한 듯 만져보고 사진을 찍고 있었죠. 한 병사가 동료에게 소리쳤습니다. 이게 진짜 3개월 만에 온 거야? 믿을 수가 없어. 톰이 제 옆에 섰습니다. 어때, 마크? 직접 보니까 어때? 저는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계약 후 3개월. 독일이 4년 걸린다던 그 물량이 정말로 3개월 만에 왔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항구 관계자가 다가왔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물류 담당관이었어요. 자기소개를 하고는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첫 선적분이 도착했어요. K 전차 50대, K9 자주포 24문이요. 다음 달에는 두 번째 선적분이 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계약한 물량의 70%가 다 들어와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르죠? 담당관이 웃었어요. 한국이 자기네 군대 쓸 물량까지 빼서 우리한테 먼저 준 겁니다. 우리 상황을 이해해 준 거죠. 저는 전차 주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마감이 깔끔했어요. 용접 부위도 정교했습니다. 싸구려 같은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폴란드 병사 한 명이 해치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가 봐도 되냐고 물었어요. 담당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차 내부는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자동장전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디지털 계기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조종석도 현대적이었죠. 독일 레오파르트 2와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부분은 더 세련됐어요. 저는 계기판을 만져봤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와서 포신을 올려다봤습니다.
120mm 활강포, 나토 표준 규격이었어요. 독일제 포탄도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호환성이 완벽했죠. 능동형 방어 시스템도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장치예요. 이건 최신 기술입니다. 독일 레오파르트 EH에도 있지만 가격이 비싸서 대부분 빼고 수출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기본으로 달아줬습니다. 톰이 말했습니다. 어제 시험 사격을 봤어. 정확도가 장난 아니야. 2km 거리에서 표적을 정확히 맞췄어. 첫 발부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수준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폴란드 동부 훈련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서 K9 자주포 시범 사격이 있다고 했어요. 훈련장에는 K9 자주포 12문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폴란드 포병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기술팀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격 준비가 끝났습니다. 지휘관이 명령을 내렸어요. 사격 개시. 첫 번째 자주포가 포효했습니다. 쾅! 엄청난 굉음과 함께 포탄이 날아갔어요. 10초 후 두 번째 발, 또 10초 후 세 번째 발. 분당 6발 속도였습니다. 이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표적 확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12발 중 11발 명중, 정확도 92%. 폴란드 포병 지휘관이 환호했습니다. 대단해, 정말 대단해. 저는 쌍안경으로 자주포를 관찰했어요. 발사 후 반동 제어가 완벽했습니다. 차체가 거의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동장전 시스템 덕분에 포수 한 명만 있어도 운용할 수 있었습니다. 톰이 귓속말을 했습니다. 마크, 솔직히 말해봐. 이거 독일 PGH-2000이랑 비교하면 어때?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대등합니다. 아니, 가격 대비 성능으로 따지면 훨씬 낫습니다. 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날 오후 폴란드 국방부 회의실에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직접 참석했어요. 저를 보더니 악수를 청했습니다. 마크, 와줘서 고맙습니다. 직접 보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인상적이었습니다. 장관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단순히 무기만 사는 게 아닙니다. 기술 이전도 받아요. 2028년부터 폴란드 글리비체 공장에서 KEPL 전차를 생산합니다. 완전히 폴란드에서 만드는 거예요. 한국은 설계도도 주고 기술자 교육도 시켜줍니다. 독일이나 프랑스는 이런 걸 절대 안 해줘요. 기술은 자기네만 갖고 있으려고 하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술 이전까지요? 이건 단순 판매가 아니었어요. 완전한 파트너십이었습니다. 한국은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던 겁니다. 유럽 국가들은 절대 하지 않는 방식이었어요. 장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루마니아도 한화 공장을 유치했어요. 유럽 전역의 K9 자주포를 루마니아에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부품도 거기서 생산하고요. 한국은 유럽의 완전한 생태계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도 독일도 해주지 않았던 일이에요.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데 폴란드 무관이 다가왔습니다. 마크, 몇 달 전에 전화하셨죠. 한국과 계약을 재고하라고. 그때는 화가 났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해합니다. 당신도 서유럽 중심 사고에 갇혀 있었던 거죠. 우리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현실을 보니까 달랐습니다. 한국은 진짜였어요.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제 편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25년 경력의 전문가라고 자부했지만 실제로는 고정관념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데이터만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보고 싶은 것만 봤어요. 한국은 제 시야 밖에 있었고 저는 보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폴란드 한국 무기 도입 현장 평가였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달렸습니다. 3개월 만에 납품은 실제로 이루어졌다. K 전차와 K9 자주포의 성능은 서유럽제와 대등하거나 일부 우수하다. 가격 경쟁력은 압도적이다. 나토 호환성은 완벽하다. 무엇보다 기술 이전 의지가 타국가와 차별화된다. 보고서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본인은 한국 방산을 과소평가했음을 인정한다. 향후 동유럽 안보 전략 수립 시 한국을 주요 파트너로 고려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신흥 방산국이 아니다.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이며 유럽 시장에서 독일, 프랑스와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폴란드를 떠났습니다. 바르샤바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며칠 전에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확신은 무너졌지만 대신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됐어요. 편견을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진실을 마주하니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와서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이 물었어요. 어땠어? 한국 무기 형편 없었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우리가 틀렸습니다. 동료들의 표정이 굳었어요. 무슨 소리야?
저는 제 보고서를 테이블에 내려놨습니다. 직접 읽어보세요. 숫자가 말해줄 겁니다. 그 주 나토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폴란드 현장 평가 결과를 발표했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대표들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유럽 국가 대표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요. 회의 후 복도에서 독일 동료가 다가왔습니다. 마크, 자네 한국한테 돈이라도 받았나? 배신자 같으니.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데이터만 봤습니다. 현장을 확인했고요. 전문가라면 사실을 인정해야죠. 감정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날 저녁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폴란드 출장 어땠어? 저는 웃었어요. 아빠가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 한국 대단하더라. 내가 맞았어. 딸이 장난스럽게 말했죠. 그럼 저녁은 제가 고를게요. 한식 먹으러 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가자.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2023년 봄, 더 놀라운 소식들이 이어졌어요. 체코가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코반이 원전 건설 계약을 최종 체결했습니다. 25조 원 규모였어요. 프랑스 EDF를 제치고 한국이 선택된 겁니다. 유럽 원전 종주국 프랑스가 자기 앞마당에서 한국에게 밀린 거였죠. 헝가리에서는 삼성 SDI와 SK온이 배터리 공장을 증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투자 규모만 10조 원이 넘었어요. 헝가리는 이제 유럽 배터리 생산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폭스바겐, BMW, 벤츠가 쓰는 배터리가 모두 헝가리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공장은 한국 기업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루마니아는 어땠을까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덤보비차주에 거대한 공장을 짓고 있었습니다. 2026년 완공 예정이었어요. 이 공장은 단순 조립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전역에 퍼진 한국 무기의 정비와 부품 공급을 담당할 허브였어요. 폴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핀란드에 있는 K9 자주포가 고장나면 루마니아로 보내면 됐습니다. 한국까지 갈 필요가 없었죠. 이건 정말 똑똑한 전략이었습니다. AS가 무기 수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고장나면 쓸모없어요. 그런데 수리하려고 지구 반대편까지 보내야 한다면 전쟁 중에는 쓸 수가 없죠. 한국은 이 문제를 루마니아 공장으로 해결한 겁니다. 유럽 한복판에 서비스 센터를 만든 거예요. 동유럽 4개국의 총 투자액을 계산해봤습니다. 폴란드 방산 20조 원, 체코 원전 25조 원, 헝가리 배터리 10조 원, 루마니아 방산 공장 5조 원, 합계 60조 원이 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이 아니었어요. 국가 운명을 건 전략적 동맹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일이 2년도 안 되는 시간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부터 2024년까지요. 유럽 안보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무게 중심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2024년 여름, 나토 연례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동유럽 방위 태세 평가였어요. 발표를 듣는데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폴란드가 나토 유럽 회원국 중 지상군 전력 1위로 평가된 겁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을 모두 제쳤어요.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이 화력은 서유럽 3대국을 합친 것과 맞먹었습니다. 국방비 지출도 놀라웠습니다. 폴란드는 GDP의 4.7%를 국방비로 쓰고 있었어요. 나토 권장 기준이 2%인데 그 2배가 넘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전쟁 준비 태세였죠. 그리고 그 돈의 대부분이 한국으로 흘러갔습니다. 회의 후 쉬는 시간에 폴란드 국방장관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장관님, 한국 무기에 만족하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장관이 활짝 웃었습니다. 만족 이상이에요, 마크. 약속을 지켰어요. 3개월 만에 왔고 성능도 완벽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를 파트너로 대해준다는 거예요. 기술을 숨기지 않았어요. 장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2028년부터 우리는 KEPL을 직접 생산합니다. 폴란드산 전차예요. 한국 기술로 만들지만 폴란드에서 생산하는 거죠. 이게 진짜 독립입니다. 독일한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손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건 한국이 기술을 나눠줬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동유럽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를요. 속도, 가격, 성능. 이 3가지도 중요했지만 가장 결정적인 건 존중이었습니다. 한국은 동유럽을 2등 시민 취급하지 않았어요. 동등한 파트너로 대했습니다. 기술을 나눴고 함께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죠. 반면 독일과 프랑스는 어땠습니까? 무기는 줄게, 기술은 안 돼. 고장나면 가져와. 우리가 고쳐줄게. 이건 갑질이었어요. 동유럽을 영원한 고객으로만 보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동유럽은 원했어요. 우리도 우리 손으로 만들고 싶다고요. 한국이 그 꿈을 이뤄준 겁니다. 2025년 들어서면서 서유럽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EU가 SAFE 펀드를 발표했어요. 규모가 무려 1,500억 유로, 우리 돈 220조 원이었습니다. 회원국들에게 방위비를 거의 무이자로 빌려주겠다는 계획이었죠. 조건이 있었어요. 유럽제 무기만 사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이건 노골적인 한국 견제였습니다. 돈으로 압박하는 거였어요. 폴란드 입장에서는 곤란한 상황이었죠. 한국이랑 계약은 이미 맺었는데 EU가 공짜 돈을 흔들고 있으니까요. 야당은 정부를 공격했습니다. 왜 EU 공짜 돈 놔두고 비싼 이자 내면서 한국 무기 사냐고요. 하지만 폴란드 정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선택했다. 약속은 지킨다. 성능과 신뢰가 돈보다 중요하다. 확고한 입장이었어요. 루마니아도 체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EU 압박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의 계약을 지켰어요. 이걸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동유럽은 한국을 단순히 무기 공급자로 보지 않았다는 걸요. 위기의 순간에 손 내밀어준 진짜 동맹으로 봤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서유럽은 4년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우선이라고 했죠. 그때 한국이 나타나서 3개월 안에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은 거예요. 물론 위기도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한국에서 정치적 혼란이 있었어요. 비상계엄 사태였죠. 동유럽은 불안해했습니다. 한국 정권이 바뀌면 계약이 뒤집히는 거 아니냐? 공장이 멈추면 부품은 누가 주냐? 그런 걱정들이 나왔어요. 특히 폴란드는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1939년 2차 대전 당시 영국과 프랑스를 믿었다가 배신당한 경험이요. 서방 동맹국들이 입으로만 도와주겠다고 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했죠. 폴란드는 5주 만에 망했습니다. 남의 나라 약속만 믿다가 나라가 망한다. 이게 폴란드 역사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폴란드는 대응책을 세웠습니다. 2028년까지 글리비체 공장을 서둘러 완공하는 거예요. 만약 한국에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리 공장에서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게요. 한국 기술을 빨리 흡수해서 자생력을 갖추는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한국의 정치 불안이 기술 이전을 더 빠르게 만들었어요. 2026년 현재 상황은 안정됐습니다. 한국 정치도 정상화됐고 계약들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폴란드 공장 건설도 순조롭습니다. 루마니아 공장은 이미 가동에 들어갔죠. 체코 원전은 착공 준비 중입니다. 헝가리 배터리 공장은 유럽 전기차의 70%를 공급하고 있어요. 이제 미래를 전망해 봐야겠죠. 2030년대 한국과 동유럽 동맹은 어떻게 될까요? 3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밀월 지속입니다. 가장 희망적인 그림이죠. 한국이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기술 이전 약속을 완벽히 지키는 겁니다. EU 돈줄 압박에도 불구하고 한국 무기 성능과 납기가 워낙 압도적이라 계속 한국과 손잡는 경우예요. 이렇게 되면 2030년대 폴란드는 제2의 한국이 됩니다. 유럽 내 한국형 무기 생산 기지가 되는 거죠. 한국 기업이 설계한 무기를 폴란드가 조립해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거대한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두 번째는 점진적 이탈입니다. 좀 우울한 전망이에요. EU 돈줄 조이기가 먹히는 경우죠. 동유럽 국가들이 급한 불은 한국 무기로 껐으니까 이제부터는 EU 지원금도 챙길 겸 유럽산 무기 비중을 슬금슬금 높이는 겁니다. 추가 계약은 줄어들겠죠. 이 경우 한국은 유럽 확장에 제동이 걸리고 중동이나 동남아 같은 다른 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하는 압박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철저한 분업입니다. 냉정하게 봤을 때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예요. 한국과 유럽이 서로 잘하는 걸 나눠 갖는 겁니다. 전차나 자주포 같은 지상군은 한국이 꽉 잡고 있으니까 한국이 하고요. 대신 전투기나 미사일 방어, 우주 같은 최첨단 분야는 미국이나 유럽이 하는 거예요. 영역이 정리되는 겁니다. 독점도 축출도 아닌 공존이죠. 동유럽 입장에서도 이게 합리적입니다. 지상군은 가성비 좋은 한국산 쓰고 공군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미국 유럽산 쓰는 게 외교적 균형 맞추기에 딱이거든요. 한쪽에 올인하는 것보다 리스크 분산도 되고요. 제 개인적 예측은 세 번째입니다. 한국은 지상군 분야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할 겁니다. 전차, 자주포, 장갑차, 다연장 로켓. 이 분야는 한국이 유럽 시장을 장악할 거예요. 하지만 공군이나 해군, 우주 분야는 여전히 미국과 유럽이 강세일 겁니다.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정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께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25년간 틀려 있었습니다. 한국을 무시했어요. 반도체나 만드는 나라라고 얕봤습니다. 방사는 유럽과 미국의 전유물이라고 믿었죠. 데이터만 본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보고 싶은 것만 봤습니다. 편견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폴란드 그디니아 항구에서 K 전차를 봤을 때를 잊을 수 없습니다. 3개월 만에 온 그 무기들. 계약서의 약속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훈련장에서 K고 자주포가 포효하는 걸 봤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당 6발, 정확도 92%,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기술 이전이었어요. 한국은 물고기를 준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설계도를 주고 공장을 지어주고 기술자를 교육시켜줬어요. 유럽 국가들은 절대 하지 않는 일이었죠. 이게 진짜 파트너십입니다. 이게 진짜 동맹이에요.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70년 전 전쟁의 폐허였던 나라가 어떻게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이 됐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절실함이었어요. 한국은 여전히 휴전 국가입니다. 북한과 대치 중이죠. 생존이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쉴 수 없었습니다. 남들이 평화에 취해 있을 때 한국은 계속 칼을 갈았어요. 공장은 24시간 돌아갔고 기술 개발에 국가 역량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절실함이 만들어낸 결과가 지금의 한국입니다. 속도는 세계 최고예요. 세계월 납품은 한국만 할 수 있습니다. 가성비도 압도적이죠. 성능은 독일제와 대등한데 가격은 30% 싸요. 기술 이전 의지도 남다릅니다. 독점하려 하지 않고 나누려 해요. 이 네 가지가 한국의 무기였습니다. 동유럽이 한국을 선택한 건 단순히 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존중 때문이었어요. 한국은 동유럽을 2등 시민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동등한 파트너로 대했어요. 위기의 순간에 손 내밀어줬죠. 서유럽이 4년을 기다리라고 할 때 한국은 3개월 만에 왔습니다. 그 은혜를 동유럽은 잊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인터넷 보면 폴란드가 한국을 사랑한다. 형제의 나라다. 이런 감성적인 표현들이 많아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보니 달랐어요. 국제관계에 감성은 없습니다. 오직 이익만 있을 뿐이에요.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한 건 한국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한국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당장 러시아를 막아야 하는데 가장 빠르고 싸게 기술까지 주는 나라가 한국뿐이었으니까요. 반대로 한국도 동유럽을 도와주고 싶어서 간 게 아닙니다. 돈 벌고 유럽 시장 뚫으려고 간 거예요. 이건 철저한 이익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위태롭기도 합니다. 더 좋은 조건 제시하는 경쟁자가 나타나면 언제든 깨질 수 있어요.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국익만 있을 뿐이죠. 이게 국제관계의 냉혹한 진실입니다. 결국 공은 한국에 넘어왔습니다. 동유럽이 계속 한국을 필요로 하게 만들어야 해요. 더 뛰어난 기술 개발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뢰 보여주고 가격 경쟁력 유지해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걸 해낸다면 대한민국은 단순히 물건 좀 파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 안보 질서를 설계하는 진정한 글로벌 플레이어로 우뚝 서게 될 겁니다. 저는 지금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25년 만에 제 생각을 완전히 바꾼 나라예요. 편견을 깨뜨린 나라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나라죠. 전쟁의 폐허에서 70년 만에 세계 4위 방산 강국이 된 나라. 이제 세계가 한국을 보고 있습니다. 폴란드 그디니아 항구에서 K 전차를 봤던 그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메이드 인 코리어. 그 글자가 제게 준 충격은 단순한 무기 이상이었어요. 한국의 저력이었고 한국인의 끈기였으며 불굴의 의지였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을 때 묵묵히 길을 걸어온 나라. 그 결실을 지금 온 세계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저 마크 스트롱은 이제 한국의 팬입니다.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존경합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뛰셨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는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들려주세요. 한국과 동유럽 동맹,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변수가 나타날까요? 여러분의 예측이 궁금합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상공. 저는 그날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KF 보라매의 시범 비행을 목격한 순간을요. 마하 1.8, 고도 15,000m를 순식간에 돌파하더니 급강하 기동을 펼쳤습니다. 제 옆에 서 계시던 왕세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것이 정말 한국이 만든 것인가? 왕세자 전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사우디는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됐고 저는 그 중심에 서게 됐죠.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런 전투기를 만들어낸 걸까요?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이잘 알라위입니다. 올해 53세, 사우디아라비아 왕립공군에서 20년간 복무한 뒤 지난 10년간 왕실 국방자문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리야드 왕궁 국방부 건물 12층, 페르시아만이 내려다 보이는 집무실에서 저는 사우디의 하늘을 지키는 일을 해왔습니다. 제 인생은 전투기와 함께였습니다. 1994년 왕립공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F-15 이글의 조종석에 처음 앉았을 때의 전율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마하 2.5로 하늘을 가르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죠. 미국제 전투기야말로 세계 최고라고요. 이후 F-16 파이팅 팔콘, 유로파이터 타이푼까지 다뤄봤지만 제 결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기술이 곧 정답이다. 2014년부터 왕실 국방자문관이 된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세자 전하께 늘 말씀드렸죠. 사우디의 안보는 미국제 무기로 지켜야 한다고요. F-35 라이트닝, 그것이 우리의 미래라고 확신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출근해서 국방 관련 보고서를 검토하고 미국 록히드 마틴, 보잉과 협상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항상 최신 미국 국방 잡지가 놓여 있었고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명확했습니다. 사우디의 하늘을 지키는 것, 이란, 예멘 후티 반군의 위협으로부터 조국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그 해답은 언제나 미국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30년 경력의 항공 전문가로서 저는 자부심이 있었죠. 중동 최고의 국방 전문가 중 한 명이라는 자부심이요. 그런데 2024년 10월 어느 날 리야드 상공에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2024년 9월까지만 해도 저는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리야드는 여전히 뜨거웠고 국방부 건물은 냉방이 완벽하게 작동했죠. 매일 아침 저는 집무실에 도착하면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전날 밤 미국에서 보내온 이메일들을 확인했습니다. 록히드 마틴과의 F-35 도입 협상 진행 상황, 보잉의 최신 제안서, 레이시온의 미사일 시스템 업데이트. 저는 이런 일상이 좋았습니다.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었으니까요. 점심시간이면 왕국 내 식당에서 동료 자문관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대화 주제는 늘 비슷했죠. 이란의 최근 동향, 예멘 상황, 그리고 우리 공군력 현대화 계획. 우리는 모두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사우디는 미국의 최신 무기로 무장해야 한다고요. 왕세자 전하께서도 비전 2030을 추진하시며 국방 현대화에 큰 관심을 보이고 계셨습니다. 제 역할은 명확했어요. 최고의 미국제 무기를 최상의 조건으로 도입하는 것. 30년간 쌓아온 미국 방산업계 인맥이 빛을 발하는 순간들이었죠. 저는 매주 금요일이면 가족들과 함께 리야드 북쪽의 저택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 아들에게 늘 말했죠. 아버지는 사우디의 하늘을 지키는 일을 한다고요. 하지만 2024년 8월 말부터 이상한 조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F-35 도입 협상이 생각보다 난항을 겪고 있었거든요. 미국 측에서 계속 새로운 조건들을 제시했습니다. 기술 이전 불가, 이스라엘과의 정치적 관계 개선 요구, 중국 화웨이 장비 전면 철거 조건. 저는 왕세자 전하께 보고드리며 말씀드렸습니다. 협상은 계속하겠지만 미국의 요구가 점점 과도해지고 있다고요. 전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죠. 계속 지켜보자고요. 하지만 저는 밤마다 불안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F-35 판매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하지? 우리 공군의 F-15는 이미 40년이 넘었고 F-16도 노후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란은 계속 드론과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었고요. 9월 중순 어느 날 제 보좌관 압둘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군님, 혹시 다른 대안도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다른 대안? 유럽제는 너무 비싸고 중국제는 신뢰할 수 없어. 러시아는 논외고. 압둘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웠거든요. 2024년 9월 28일 오전 10시 왕세자 전하의 집무실로 긴급 호출을 받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전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파이잘, 미국 측에서 최종 답변이 왔네. F-35 판매는 현 시점에서 어렵다고 하더군. 정치적 조건들을 먼저 충족해야 한다는군.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0년간 믿어왔던 미국이 우리를 거절한 겁니다. 전하,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왕세자 전하께서는 창밖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파이잘, 자네는 30년간 미국만 봤네. 하지만 세상은 넓어. 다른 가능성을 찾아보게. 그날 오후 저는 집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유럽? 프랑스 라팔은 대당 200억 원이 넘었고 기술 이전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도 마찬가지였죠. 중국 J-22나 러시아 수호이는 정치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처음에는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설마 미국이 영원히 거절하진 않겠지. 곧 협상이 재개될 거야. 저는 록히드 마틴 아시아 담당 부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톰, 정말 방법이 없나? 그는 난처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파이잘, 미안하네. 이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워싱턴 DC의 정치적 결정이거든.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좌관들을 모아 긴급 회의를 열었죠. 우리는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세요. 젊은 보좌관 하나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장군님, 한국은 어떨까요? 저는 반사적으로 되물었습니다. 한국이 전투기를 만들어? 네, 장군님. KF-21이라는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자체 개발이고 곧 양산에 들어간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이? 자동차나 스마트폰 만드는 나라 아닌가? 그런데 전투기를 만든다고? 보좌관이 노트북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KF-21 보라매의 시험 비행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회색 도색의 날렵한 기체가 활주로를 박차고 치솟아 오르는 모습.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영상은 누구나 멋지게 만들 수 있어. 실제 성능이 중요하지. 10월 2일. 제 책상 위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에서 보내온 제안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좌관 압둘라가 가져온 것이었죠. 장군님, 한번 보시죠. 별 기대 없이 펼쳐본 제안서였지만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KF-21 보라매, 4.5세대 다목적 전투기, 최대 속도 마 1.8, 전투 행동 반경 900km 이상, 공대공 미사일 6발 내부 탑재 가능, 레이더 반사 면적 대폭 감소, 그리고 가격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당 약 650억 원에서 700억 원 예상. F-35가 1200억 원이 넘는다는 걸 생각하면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너무 좋게 쓴 거야. 실제로는 다를 거야. 하지만 제안서를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기술 이전 협상 가능, 공동 생산 방안 검토 가능, 사우디 맞춤형 개발 가능, 미국이 절대 해주지 않던 조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문구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2024년 10월 실기 시범 비행 가능, 리야드 방문 일정 조율 중. 저는 압둘라를 불렀습니다. 이거 진짜야? 진짜 리야드까지 와서 시범 비행을 보여준다고? 네, 장군님. 이미 왕세자 전하께 보고가 올라갔고 전하께서 관심을 보이신다고 합니다. 10월 15일 오전 리야드 킹칼리드 국제공항에 대한민국 공군 수송기가 착륙했습니다. 저는 왕세자 전하의 명을 받아 공항에 마중을 나갔습니다. 수송기 화물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KAI 관계자들,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들, 그리고 기술진들. 그들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군님. 먼 곳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형식적으로 답례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된 전투기를 보여줄 수 있을까? 다음 날인 10월 16일, KAI 측은 왕궁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왕세자 전하와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죠. KAI 사장이 유창한 영어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1953년 한국전쟁 이후 70년간 단 하루도 전쟁 준비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북한과 휴전 상태이기 때문이죠. KF-21은 그 70년 기술 축적의 결정체입니다. 화면에는 한국 방산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KT-1 기본훈련기, T-50 고등훈련기, FA-50 경공격기, 그리고 KF-21 단계별로 발전해온 과정이 보였습니다. 저는 조금 흥미가 생겼습니다. 체계적이긴 하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왕세자 전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기술 이전은 정말 가능한가? KAI 사장이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네, 전하.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전 2030에 맞춰 기술 이전과 공동 생산을 적극 검토할 수 있습니다. 왕세자 전하께서 저를 보셨습니다. 파이잘, 자네 생각은 어떤가?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전하, 프레젠테이션은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비행 성능을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렇지. 그래서 내일 시범 비행을 보기로 했네. 파이잘, 자네가 직접 평가해주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기 힘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있었거든요. 정말 한국이 미국 수준의 전투기를 만들었을까? 아니면 그저 과장된 광고일까? 내일이면 알 수 있겠지. 저는 창밖 리야드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이것이 진짜라면, 만약 정말로 한국이 해냈다면 사우디의 미래가 바뀔 수도 있겠군.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10월 17일 오전 9시 리야드 외곽의 왕립공군 기지. 뜨거운 사막의 태양이 활주로를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저는 왕세자 전하와 함께 관제탑 옆 귀빈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멀리 경납고에서 무언가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견인차에 끌려 나오는 회색 전투기 KF-21 보라매였습니다. 가까이 다가올수록 저는 그 기체의 디테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날렵한 동체, 매끈한 표면 처리, 스텔스 설계가 반영된 각진 형태. 겉모습만으로도 제법 인상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가 기체에 올라탔습니다. 헬멧을 쓰고 조종석에 앉는 모습이 프로페셔널했죠. 엔진 시동이 걸렸습니다. 쌍발 엔진의 굉음이 사막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30년간 전투기를 다뤄온 사람으로서 엔진 소리만으로도 어느 정도 성능을 가늠할 수 있었거든요. 소리가 안정적이었습니다. KF-21이 활주로 끝으로 이동했습니다. 잠시 정지, 그리고 전력 가속, 후기 연소기가 점화되며 푸른 불꽃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기체가 굉음과 함께 활주로를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500m, 1000m, 그리고 기수가 들렸습니다. 26, KF-21이 하늘로 치솟아 올랐습니다. 상승 각도가 가팔랐습니다.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추력이 상당하네. 순식간에 고도 3000m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수평 비행으로 전환,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관제탑에서 숫자가 들려왔습니다. 마하 1.0 돌파, 마하 1.2, 마하 1.5. 음속을 넘어서며 발생하는 충격파가 사막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왕세자 전하께서 중얼거리셨습니다. 빠르군. KF-21은 계속해서 기동을 펼쳤습니다. 급상승, 급강하, 배럴 롤 스플릿 S. 고난도 기동들이 매끄럽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기동성이 뛰어났거든요.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 KF-21이 고도 15,000m까지 상승한 뒤 수직 강하를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땅을 향해 떨어지는 기체, 그리고 고도 1000m에서 급격한 풀업, 중력을 이기며 다시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굳이 이상의 기동이었을 겁니다. 일반 조종사라면 의식을 잃을 수준이죠. 하지만 KF-21은 안정적으로 기동을 마쳤습니다. 저는 왕세자 전하를 바라봤습니다. 전하의 눈빛이 변해 있었습니다. 파이잘, 저것이 정말 한국이 만든 것인가? 네, 전하. 그리고 저것은 시제기가 아니라 양산 직전 모델입니다. 왕세자 전하께서는 계속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표정에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전하께서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것을요. KF-21이 착륙 접근을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글라이드 패스로 활주로에 접근하더니 부드럽게 터치다운. 착륙도 완벽했습니다. 기체가 천천히 우리 쪽으로 택싱해왔습니다. 엔진이 멈추고 조종사가 내렸습니다. 헬멧을 벗은 조종사의 얼굴에 땀이 흥건했지만 표정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왕세자 전하께서 직접 조종사에게 다가가셨습니다. 훌륭한 비행이었네. 조종사는 정중하게 격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하. 시범 비행이 끝나고 우리는 브리핑룸으로 이동했습니다. KAI 기술진이 상세한 성능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KF-21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스텔스 성능. 레이더 반사 면적을 대폭 줄여 적의 탐지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둘째, 다목적 운용성. 공대공, 공대지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 확장성. 블록 업그레이드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능 개선이 가능합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엔진은 어떤 걸 쓰나요? 현재는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엔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자체 엔진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무장은요? 공대공 미사일 6발, 공대지 무장 다수 탑재 가능합니다. 내부 무장창과 외부 하드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확정됐나요? 양산 단가는 대당 약 650억 원에서 70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사우디에 수출할 경우 물량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F-35가 대당 1200억 원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이었습니다. 같은 예산으로 2배 가까운 수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였죠. 기술 이전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KAI 사장이 직접 답했습니다. 사우디의 기술 수준과 투자 규모에 따라 협의 가능합니다. 조립 생산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부품 국산화, 최종적으로는 공동 개발까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왕세자 전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파이잘, 솔직하게 말해보게. 자네의 전문가적 판단은 어떤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30년간 미국만 믿어왔던 제가 이제 한국을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으로 본 것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전하, 솔직히 놀랐습니다. KF-21의 성능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기동성, 속도, 안정성 모두 4.5세대 전투기 수준이었습니다. 그럼 도입을 검토할 만한가? 네, 전하.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가격 대비 성능, 그리고 기술 이전 가능성을 고려하면 매우 매력적인 옵션입니다. 왕세자 전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아. 그럼 파이잘, 자네가 직접 한국에 가보게. 현장을 방문해서 생산시설도 보고 더 상세한 협의를 해오게. 네, 전하. 언제 출발하면 될까요? 빠를수록 좋네. 일주일 내로 준비하게.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리야드의 야경이 지나갔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그들은 정말로 해냈어. 70년 만에 폐허에서 첨단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로.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 10월 25일,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첫 인상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거대하고 현대적인 공항,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는 신속했고 안내 표지판은 완벽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니 KAI 관계자들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군님. 먼 곳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은 정중했지만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저는 호텔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서울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고층 빌딩들, 깨끗한 도로, 질서정연한 교통. 이것이 70년 전 전쟁의 폐허였던 나라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경남 사천으로 이동했습니다. KAI 본사와 생산 공장이 있는 곳이었죠. 공장 입구에 도착하니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KF-21 보람에 대한민국의 하늘을 넘어 세계로.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거대한 생산 라인, 조립 중인 KF-21 기체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1호기, 2호기, 3호기, 각 단계별로 조립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자동화된 로봇팔들이 정밀하게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고 기술자들이 꼼꼼하게 검수하고 있었습니다. KAI 생산 담당 이사가 설명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연간 20대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풀가동 시에는 연간 40대까지 가능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모든 부품은 3중 검수를 거칩니다. 그리고 최종 조립 후에는 지상시험과 비행시험을 통해 완벽성을 확인합니다. 생산 라인을 둘러보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놀랐습니다. 체계적인 공정관리, 첨단 장비들, 그리고 무엇보다 기술자들의 열정. 그들의 눈빛에서는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KAI 사장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당에서 현지 음식을 맛보며 대화를 나눴죠. 사장님, 솔직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한국이 이런 전투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까? 사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장군님,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1953년 휴전 이후 우리는 매일 전쟁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북한이 바로 코앞에 있으니까요. 처음엔 미국 무기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깨달았죠. 자주 국방 없이는 진정한 안보가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KT-1 훈련기부터요. 작지만 우리 손으로 만든 첫 항공기였습니다. 그 다음이 T-50 고등훈련기, FA-50 경공격기, 하나하나 배우고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KF-21까지 왔습니다. 70년의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0년간의 일관성, 그것이 비결이었군요. 맞습니다, 장군님. 정권이 바뀌어도 방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주 국방, 이것만은 모두가 동의했으니까요. 오후에는 시험 비행장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실제 KF-21 시험 비행을 다시 한번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에서요. 시험 조종사가 각종 기동을 시연했습니다. 저고도 침투, 고고도 요격, 근접 공중전 기동,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비행 후 조종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조종사님, KF-21의 조종감은 어떻습니까? 조종사는 자신감 있게 답했습니다. 훌륭합니다, 장군님. 반응성이 뛰어나고 조종이 직관적입니다. F-16을 오래 조종했는데 KF-21이 더 낫다고 느낍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F-16보다 낫다고요? 네, 특히 기동성 면에서요. 그리고 조종석 시스템이 최신 기술로 구성돼 있어서 정보 처리가 훨씬 수월합니다. 저는 조종석 내부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계기판을 보는 순간 감탄이 나왔습니다. 대형 터치스크린, 헤드업 디스플레이,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최신 기술이 총집약돼 있었습니다. 이건 F-35 수준이네요. 맞습니다. 우리는 최신 항전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파일럿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전투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저녁에는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과 만찬을 가졌습니다. 서울의 한 호텔 연회장에서였죠. 국방부 차관이 인사말을 했습니다. 장군님,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방 협력이 더욱 깊어지길 바랍니다. 저는 답사를 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식사 중에 차관이 물었습니다. 장군님, 솔직한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KF-21이 사우디 공군에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네, 적합합니다. 성능, 가격, 기술 이전 가능성 모두를 고려할 때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차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왕세자 전하께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창밖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빛나고 있었고 고층 빌딩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70년 전 이곳은 폐허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고 첨단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가 됐습니다. 대단한 민족이에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왕세자 전하께 보낼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11월 1일, 저는 리야드로 돌아왔습니다. 왕세자 전하께 즉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하, 한국 방문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KF-21은 우리가 찾던 해답입니다. 성능은 검증됐고 생산 능력도 충분합니다. 가격은 F-35의 절반 수준이며 기술 이전도 가능합니다. 왕세자 전하께서 진지하게 물으셨습니다. 파이잘, 자네는 30년간 미국만 믿어왔네. 그런 자네가 이제 한국을 추천하는 건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전하. 제가 틀렸습니다. 세상은 변했고 한국은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할 때입니다. 전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아. 그럼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게.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보좌관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전하, 긴급 보고입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우디의 한국 전투기 도입 검토 소식을 듣고 우려를 표명한다고 합니다. 왕세자 전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우려? 어떤 우려? 한미 동맹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F-35 판매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압박을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한국을 선택하려 하자 태도를 바꾼 거죠. 다음 날 긴급 국방부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논쟁이 시작됐죠. 한 장군이 말했습니다. 미국을 무시할 순 없습니다. 우리 안보의 근간이 한미동맹 아닙니까? 다른 관계자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가 필요할 때 F-35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압박하는 건 부당합니다. 회의는 격렬해졌습니다. 미국파와 자주 국방파로 나뉘어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왕세자 전하께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파이잘, 자네 의견은? 저는 심호흡을 하고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30년간 미국을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본 것은 명확합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성능, 가격, 기술 이전, 미국이 주지 않던 것들입니다. 물론 미국과의 관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굴복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당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선택권을 지켜야 합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왕세자 전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파이잘의 말이 옳대. 우리는 비전 2030을 추진하고 있네. 자주 국방 없이 진정한 발전은 없어. 한국과의 협상을 계속 진행하게.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미국의 압박이 앞으로 얼마나 거세질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11월 중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리야드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목적은 명확했죠. KF-21 도입을 막는 것. 저도 회의에 배석했습니다. 미국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사우디와 미국은 오랜 동맹입니다. 한국 전투기 도입은 이 관계에 금이 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F-35는 세계 최고의 전투기입니다. KF-21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왕세자 전하께서 냉정하게 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F-35를 팔지 않았습니까? 정치적 조건들은 왜 그렇게 많았습니까? 미국 관계자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복잡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전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답을 주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의는 결렬됐습니다. 미국 관계자가 떠난 뒤 저는 왕세자 전하께 말씀드렸습니다. 전하, 앞으로 압박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전하께서 웃으셨습니다. 파이잘, 두렵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하. 오히려 확신이 섭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요. 11월 말,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한국과의 본 협상이 시작된 겁니다. KAI 사장과 한국 국방부 차관이 리야드를 방문했습니다. 왕궁 회의실에서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습니다. 양측이 마주 앉았죠. 왕세자 전하께서 개회사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협력의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두 나라의 우정이 하늘로 날아오르길 바랍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안건 도입 대수. 사우디 측이 제안했습니다. 1차로 60대, 옵션으로 추가 60대. 한국 측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두 번째 안건 가격. 협상 끝에 대당 680억 원으로 합의했습니다. 총 4조 원 규모의 계약이었죠. 세 번째 안건 기술 이전. 이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사우디 측이 요구했습니다. 조립 공장을 사우디에 설립하고 점진적으로 부품 생산까지 이전해 주십시오. 한국 측이 답했습니다. 동의합니다. 10년 로드맵을 만들어 단계적으로 기술 이전을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미국이 절대 해주지 않던 것을 한국은 해주고 있었습니다. 협상은 3일간 계속됐습니다. 세부 조건들이 하나하나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1월 30일 서명식이 열렸습니다. 서명식장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각국 언론들이 몰려들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왕세자 전하와 한국 국방부 장관이 나란히 서셨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총 120대, 약 8조 원 규모의 KF-21 수출 계약. 한국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였고 사우디로서도 획기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왕세자 전하께서 연설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동반자를 얻었습니다. 대한민국은 70년간 끊임없이 발전해온 나라입니다. 그들의 기술과 우리의 비전이 만나 위대한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도 답사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선택에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최선을 다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30년간 믿어온 것이 무너지고 새로운 진실을 받아들이기까지의 여정. 쉽지 않았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서명식이 끝나고 리셉션이 이어졌습니다. KAI 사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장군님이 없었다면 이 계약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한국이 진짜 실력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진실을 확인했을 뿐이에요. 12월 초 계약 소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각국 언론이 대서특필했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사우디, 미국 대신 한국 선택. 8조 원 규모 KF-21 계약 체결.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도 보도했습니다. 중동 방산 시장, 한국 약진, 미국 독점 체제 흔들. 중국 환구시보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방산 굴기, 아시아의 새로운 강자 부상.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방산 시장에서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떠오른 겁니다. 사우디 국내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언론들이 저를 인터뷰하러 왔죠. 장군님, 왜 한국을 선택하셨습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기술, 가격, 그리고 진정성. SNS에서도 난리였습니다. 사우디 젊은이들이 한국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K-팝, K-드라마만 알던 그들이 이제 K-방산을 알게 됐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12월 중순,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UAE도 KF-21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집트, 요르단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우디의 선택이 도미노 효과를 일으킨 겁니다. 저는 왕세자 전하께 보고드렸습니다. 전하, 우리의 선택이 중동 전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전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파이잘, 자네가 옳았네. 진실은 결국 승리하는구나. 하지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미국의 압박이 계속됐거든요. 12월 말 미국 국무부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사우디의 한국 전투기 도입에 우려를 표명한다. 한미 동맹 체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부 사우디 관료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을 너무 자극하는 거 아닌가? F-35를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들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우리가 굴복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굴복하면 앞으로도 계속 당할 겁니다. 지금이 바로 자주성을 지킬 순간입니다. 왕세자 전하께서도 단호하셨습니다. 우리는 결정했고 지킬 것이네. 미국이 압박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야. 하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거네. 저는 전하의 그 말씀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죠.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요. 2025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국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KF-21 양산 1호기가 완성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우디항 1호기 생산이 곧 시작된다고요.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생산 시작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2025년 2월, 저는 다시 사천에 있었습니다. 공장에는 사우디 국기가 개양돼 있었습니다. 환영 현수막도 보였죠. 사우디아라비아 공군을 위한 KF-21 보람의 생산 시작. KAI 관계자들이 저를 생산 라인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보여줬습니다. 사우디항 1호기 동체 프레임. 아직 초기 단계였지만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공군을 지킬 전투기가 될 거라는 생각이에요. KAI 생산 이사가 설명했습니다. 장군님, 이 기체는 6개월 후 완성됩니다. 그리고 사천에서 시험 비행을 마친 뒤 사우디로 인도될 겁니다. 저는 동체를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의 감촉. 하지만 그 안에는 두 나라의 우정과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국 기술자들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소박한 한식당에서였죠. 그들은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장군님, 저희도 처음엔 걱정했습니다. 과연 사우디가 우리를 믿어줄까? 하지만 장군님께서 믿어주셨고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이제 저희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진심을 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근면함과 성실함. 그것이 바로 70년 만에 폐허를 기적으로 바꾼 원동력이었구나 싶었습니다. 귀국 전날, 저는 서울을 관광했습니다. 경복궁을 방문했죠. 600년 역사의 궁궐이었습니다.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이 궁궐은 일제강점기에 파괴됐습니다. 하지만 독립 후 복원됐죠. 한국인들은 자신의 역사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저력이 느껴졌거든요. 침략과 전쟁을 겪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은 민족. 그들이 만든 전투기가 이제 사우디의 하늘을 지킬 겁니다. 남산타워에도 올라갔습니다. 서울 전경이 한눈에 보였죠. 거대한 도시, 수많은 빌딩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 70년 전 이 도시는 폐허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계적인 메트로폴리탄이 됐죠. 저는 사진을 찍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기적.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어. 국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 정부의 일관된 정책,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 그 모든 것이 모여 만들어낸 결과였어.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2025년 2월 15일. 오늘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봤다. 그들은 단순히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다. 70년 만에 폐허에서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그리고 방산 강국으로. 이것이 한국이다. 2025년 3월. 저는 리야드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30년간 미국만 바라보던 제가 이제는 세계를 보게 됐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가능성도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게 됐죠. 왕세자 전하께 보고드렸습니다. 전하, 한국 방문을 마치고 왔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하께서 물으셨습니다. 파이잘, 자네는 변했네. 예전의 자네가 아니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전하. 저는 배웠습니다. 겸손을요. 세상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고 가능성은 제가 믿는 것보다 많다는 것을요. 한국이 제게 그것을 가르쳐줬습니다. 전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좋아. 이제 자네는 진정한 전문가가 됐네. 경험뿐 아니라 지혜도 갖춘 전문가 말이야. 그날부터 저는 새로운 역할을 맡았습니다. 한국과 사우디의 방산 협력 총괄 책임자. 단순히 KF-21 도입만이 아니라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잠수함까지 포괄하는 대규모 협력이었습니다. 저는 이 일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가능성을 사우디 전역에 퍼뜨리고 싶었거든요. 2025년 중반, 변화의 바람이 중동 전역에 불기 시작했습니다. UAE가 KF-21 60대 도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집트도 FA-50 경공격기 48대를 주문했습니다. 요르단은 K9 자주포에 관심을 보였죠. 한국 방산이 중동 시장을 석권하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 방산업체들이 당황했습니다. 로키드 마틴, 보잉 레이시온이 가격을 낮추고 조건을 완화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한국의 진정성을 경험했거든요. 기술 이전, 합리적 가격, 정치적 조건 없음. 한국이 제시한 이 세 가지가 게임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국제방산 컨퍼런스에 초청받아 연설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방산의 성공 요인과 중동에 주는 시사점이었죠. 수백 명의 청중 앞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닙니다. 70년간의 일관성, 자주 국방에 대한 확고한 의지, 그리고 고객을 진정으로 대하는 자세. 이것이 한국을 오늘의 위치로 이끌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여러 나라 국방 관계자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장군님, 우리도 한국과 협력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들을 한국 측에 소개해줬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의 홍보대사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죠. 2025년 8월, 드디어 역사적인 날이 왔습니다. 사우디항 KF-21 1호기 인도식이었습니다. 장소는 4000KAI 공장. 저는 왕세자 전하를 모시고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전하께서 직접 인수식에 참석하시기로 한 겁니다. 한국 정부도 최고 위급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대통령, 국방부 장관, 그리고 KAI 임직원들. 공장 활주로에는 사우디 국기가 도색된 KF-21 1호기가 서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녹색과 흰색의 사우디 국기가 회색 기체에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죠. 인수식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연설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하늘에서 하나가 됩니다. KF-21 보라매가 사우디의 평화를 지킬 것입니다. 왕세자 전하께서도 답사하셨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사우디의 비전이 만나 새로운 역사를 씁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앞으로 두 나라의 협력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순간, 왕세자 전하께서 직접 조종석에 오르셨습니다. 사진 촬영을 위해서였죠. 전하께서 조종석에서 손을 흔드시는 모습이 전 세계로 송출됐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가 생중계했습니다.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인수식 후 시험 비행이 이어졌습니다. 사우디 공군 조종사가 1호기를 몰았습니다. 저는 관제탑에서 지켜봤죠. 엔진이 시동되고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6, 사우디 국기를 단 KF-21이 한국 하늘을 날아올랐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 경력의 군인이 눈물을 흘린다는 게 부끄러웠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었습니다. 두 나라의 우정, 신뢰,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옆에서 KAI 사장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죠. 말없이. 하지만 모든 것이 통했습니다. 시험 비행이 끝나고 조종사가 내렸습니다. 완벽합니다, 장군님. 이 비행기는 살아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살아있어. 한국의 혼이 담겨 있으니까. 그날 저녁 환영 만찬이 열렸습니다. 서울의 한 특급 호텔에서였죠. 왕세자 전하와 한국 대통령이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영원한 우정을 위하여. 건배.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행복했습니다. 진정으로. 2025년 말 1년을 돌아보며 저는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2024년 초만 해도 저는 미국만 바라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죠.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졌고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한국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전투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깨달음이었죠. 겸손, 열린 마음,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 이것이 진정한 전문가가 가져야 할 덕목이라는 것을요. 저는 이제 사우디 왕립국방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주제는 현대방산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젊은 사관생도들에게 저는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넓습니다. 한 나라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가능성을 열린 마음으로 탐구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하세요. 제가 30년 만에 배운 교훈입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한국 유학을 꿈꾸기도 합니다. 저는 응원합니다. 가서 배워오라고. 한국의 저력을 직접 경험하라고. 제 사무실 벽에는 이제 새로운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사우디 국기를 단 KF-21이 하늘을 나는 사진. 그 옆에는 왕세자 전하와 한국 대통령이 악수하는 사진. 그리고 제가 사천 공장에서 찍은 기술자들과의 단체 사진. 이것들이 제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겸손입니다. 아무리 오랜 경력을 가진 전문가라도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새로운 가능성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나니까요. 저는 30년간 미국만 믿었지만 한국이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만났습니다. 둘째, 진정성입니다. 한국이 중동 시장을 석권한 이유는 단순히 가격이나 성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고객을 진정으로 대하고 약속을 지키는 자세. 그것이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셋째, 일관성입니다. 한국은 70년간 흔들림 없이 자주 국방을 추구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방향은 같았죠. 이 일관성이 오늘의 성공을 만들었습니다. 넷째, 혁신입니다. 멈추지 않는 기술 발전, 끊임없는 연구 개발. 한국은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달렸죠. 저는 이 모든 것을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우디의 미래를 위해 이 교훈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선입견 때문에 놓치고 있는 가능성은 없나요? 편견 없이 바라본다면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한국처럼 묵묵히 노력하는 나라나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배우세요. 제가 53세에 배운 것처럼 여러분도 언제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나이나 경력은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놀라운 성취와 사우디의 현명한 선택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선입견을 깨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경험이 있나요? 한국 방산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발견한 한국의 또 다른 강점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의 또 다른 방산 기적, K9 자주포가 유럽을 평정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폴란드가 왜 1000대가 넘는 K9를 주문했는지 그 놀라운 뒷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 파이잘 알라위는 앞으로도 한국과 사우디의 가교 역할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도 계속해서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